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치매센터장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과 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죠. 특히 60대 이상 노인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몇 년 전에 중앙치매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전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에 대해서 암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2014년 조사에서는 치매라고 응답하신 분들께서는 43%, 암이라고 응답하신 분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치매는 암에 비해서 본인이 이렇게 힘든 것보다도 주위 가족들이 힘든 부분이 더 크고 또 암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하기 때문에 아마 환자가 되면 그에 대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로 진단되신 이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오랫동안 간병을 하시다가 간병의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또 이렇게 비극적인 결정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부부가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한두 번은 이런 현수막을 보셨을 텐데 치매로 인해 이제 실종되신 분을 찾는 광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기도 합니다. 치매를 돌보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대략 한 2분 중에 1분 정도께서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 부담을 느낀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치매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든 병이고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치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어서 이전에 비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 판단력이라든지 공간 감각이라든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 상태, 다시 말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졌을 때를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사실 한 가지 병에 대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어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면 치매는 모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차피 치료도 되지 않고 하니까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방치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실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성은 높아지게 되지만 그렇지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치매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매를 병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파란색 그래프, 즉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서서히 저하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때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보다는 인지 기능이 양호한 것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치매라는 병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가 무척 빨라져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혼자서 생활해 나갈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십니다. 따라서 이 정상과 치매 간의 차이가 확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잊고 자꾸 태우게 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요새는 열쇠보다는 현관문에 이렇게 도어락 같은 걸 많이 쓰시잖아요. 어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셔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매일같이 누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신다든지, 또 통장이라든지 주민등록증처럼 중요한 것들을 간수한다고 어디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지를 못하고 이런 걸 재발급 받거나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했던 질문을 자꾸 반복하시거나 최근의 일들, 뭐 예를 들면 가족들과 며칠 전에 어디 다녀오셨다든지 식사를 하셨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이제 나타나는 초기에는 옛날 일에 대한 기억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결혼하실 당시에 있었던 일이나 또 뭐 월남전에서 겪었던 일이나 이렇게 수십 년 전의 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잘 말씀하시면서도 최근의 일은 유독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치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가족분들께서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시니까 치매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 시기가 많이 늦추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부터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 일을 잘 기억하셔도 요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치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언어 능력도 차츰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주 말하는 물건 이름들 중에 예를 들어 뭐 자녀에게 냉장고에 가서 사과를 좀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실 때 그 냉장고에서 그 빨간색 동그란 과일 있지 그거 좀 가져와라, 이렇게 사과라는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텔레비전 리모컨도 텔레비전 켤 때 쓰는 거 저거 좀 가져다 줄래? 이런 식으로 이것 저것 그것 이런 대명사를 쓰거나 그 물건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의 표현을 자꾸 하시게 됩니다. 가족들은 옆에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이제 정확한 표현을 옆에서 대신해 드리게 되는 거죠. 아, 리모컨 말씀이시죠?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말하는 걸 도와드리게 되곤 합니다. 치매가 자꾸 진행되게 되면 유창성도 자꾸 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말수가 차츰차츰 줄어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시게 돼서 원래 드라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즐겨보시던 분께서 그런 걸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TV 시청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혹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는 계시지만 그 내용을 전혀 옆에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증상 중에는 익숙하던 일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특히 좀 복잡한 기계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핸드폰을 새로 바꿔드리게 되면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전화를 걸고 받는 걸 익히질 못하신다던가, 또 익숙하게 잘 사용하시던 가전제품인데도 사용법을 잊어버리신다던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께서 냉장고가 고장났다 이렇게 해서 고치러 가보면 막상 냉장고라기보다는 세탁기 같은 이런 것들을 고장났다고 고치러 와달라고 해서 가보면 세탁기는 멀쩡한데 사용 방법을 잘 사용을 못 하셔가지고 작동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익숙하게 하시던 복잡한 요리 같은 것들, 찌개라든지 이런 것들의 맛이 변하거나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재료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잔치 준비, 제사 준비 같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하실 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지시니까 기한에 맞춰서 잘 끝내지 못하시거나 뭔가 좀 엉성해지거나 그러한 것들을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운전하실 때 접촉사고가 생긴다든지 주차하는데 유독 어려움을 예전보다 많이 겪으신다든지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감각, 또 장소 감각, 또 사람을 알아보는 감각, 이러한 것들을 의학 용어로 이제 진압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간 감각, 장소 감각 등이 차츰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시간 감각이 제일 먼저 떨어지게 되는데, 즉 시간 진압력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이러한 것들을 초기에 잘 모르시게 되고요. 좀 병이 진행되게 되면 지금이 몇 월 달인지 또 무슨 계절인지 이러한 것조차 헷갈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낮인지 밤인지 이런 부분을 헷갈리셔서 한밤중에 갑자기 집으로 찾아러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 진압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치매가 한 중기쯤 이르시게 되면 장소 감각도 많이 떨어지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서 낯선 곳에서 길을 못 찾으시거나 헤매시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아주 중증에 이르시게 되면 집안에서도 자기의 방을 찾지 못하시거나 화장실을 못 찾거나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는 치매 아주 후기, 말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대표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자주 보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 이런 분들부터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다가 병이 점점 진행되면 본인의 자녀라던가 배우자까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아주 말기에는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을 우리가 흔히 인지 증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치매에서는 인지 증상 외에도 정신 증상, 행동 증상 이러한 것도 동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증상에는 망상이라든지 환각, 또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자꾸 훔쳐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런 의심을 계속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좀 달라져서 예전과 다르게 버럭 화를 내거나 그 전에 그러시지 않던 분께서 욕설을 한다든지 또 폭력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감정의 변화가 없어지고 의욕도 없이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의 범절을 무시하거나 공공규칙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빨간불이면 건너선 안 되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신다든지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원래 깔끔하시는 분께서 샤워를 한 2주일이 지나도 전혀 안 하신다든지, 또 손톱을, 발톱을 깎지도 않으신다든지 이런 위생관념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가 가족분께서 혹시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게 아닐까 이런 걸 의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치매가 얼마나 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치매는 사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해마다 그 통계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10.3%, 즉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5집 중에 한 집에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말은 이제 치매가 정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치매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혼자서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기능이 약해지시게 되면 그것은 치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치매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한 7, 80여 가지 혹은 그 이상 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질병이고요. 대략 전체 치매 한 7,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이 오래 있으신 분한테 생기는 치매, 또 술을 많이 마셔 생기는 알코올성 치매 등도 있고, 그 밖에도 루이 소체 치매라든지 전두측두엽 치매와 같은 다른 종류의 치매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고,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 치매 이게 두 개 똑같은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실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이 똑같은 말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즉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타입의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말고도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게 되는 그 병태 생리에 관련된 그림이신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의 표면에는 이런 단백질들이 붙어 있는데 이 단백질의 이름은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 이게 어떤 효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알츠하이머 병 환자에서는 생성되게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분들은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연두색 부분이 생성되지 않고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떨어져 나와서 자꾸 머릿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세월이 지나면서 한 5년, 10년 지나면 계속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덩어리가 결국에는 신경세포의 독성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어서 줄어들게 되면 치매 증상이 발생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인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신경세포 모습입니다.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이 신경세포인데 비교적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이죠.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요. 이 덩어리가 자극을 해서 뭔가 원인이 되어서 신경세포가 자꾸 시들시들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속에 또 다른 병리 물질들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덩어리를 다른 말로는 노인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아밀로이드 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속에도 신경원 섬유 매듭이라는 이렇게 병리 소견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를 이게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들여다보아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의 좌측에서 보시면 좌측 부분은 건강한 사람의 뇌이고 우측이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된 사람의 뇌입니다. 일견 보시면 일단 크기부터가 많이 다르죠. 건강한 사람은 크기가 뇌가 크고 또 뇌의 바깥 부분을 피질이라고 하는데 대뇌 피질이 튼실한 반면에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게 되면 진행되게 되면 대뇌 피질이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뇌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뇌 안쪽에 원래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뇌실이라고 합니다. 빨간 동그라미 부분인데 뇌실의 크기가 뇌세포가 줄어들면 차츰차츰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세포 중에 해마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해마체의 크기가, 여기가 해마체입니다. 여기 해마체의 크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환자분을 보시면 해마체가 절반 이하로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육안적인 소견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병이 왜 생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병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치매 중에 두 번째로 흔한 치매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전체 치매의 15 내지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혈관성 치매는 어떻게 생기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은 사람의 혈관입니다. 혈관벽이고요. 이 혈관성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고혈압이나 또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곤 합니다. 이 그림 속에 좌측 그림 속에 노랗게 혈관벽에 붙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치가 높으면 마치 수도관 속에 찌꺼기가 쌓이듯이 이 콜레스테롤이 점점점 쌓이고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좁아지다가 결국에 막히게 됩니다. 이게 막히면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그 뒤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손상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만성 질환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서 이제 혈압을 감내하기 위해서 혈관벽 안에는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압력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혈관 안쪽에 이 혈액이 지나가는 부분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여기가 좁으니까 뒤쪽에 혈액 공급이 좀 충분히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이 혈관벽이 두꺼워지다 보면 탄성이 떨어져서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졌을 때 혈관이 이렇게 펑 터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출혈이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뇌출혈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혈관이 막히게 됐을 때 그 뒤쪽에 신경세포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오는 뇌경색, 그로 인한 신경 손상과 또 어느 부분에서 혈관이 터졌을 때, 뇌출혈이 왔을 때 생기는 신경 손상,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이 되고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치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츠하이머 병과 혈관성 치매 이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치매가 실은 전체 치매의 한 90% 이상을 차지해서 아마 이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치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셨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결핍, 비타민 B 결핍이라든지 또 대사성 장애,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대사성 장애, 또 빈혈, 뇌종양, 정상압 뇌수두증, 그리고 실제 치매는 아니지만 우울증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도 치매와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짜 치매라는 의미로 가성 치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이 치매를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질환들은 만약에 이제 일찍 발견만 되면 그 원인을 교정해 줌으로써 비타민을 공급하거나 갑상선 호르몬을 치료를 이렇게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빨리 치료가 되면 인지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시기가 많이 늦어지게 되면 이미 떨어진 인지 기능을 회복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 조금 아까 혈관성 치매 설명드렸는데, 혈관성 치매는 만약에 이제 치매 발생 이후에 혈관성 치매다라는 진단을 받으시면 이것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뇌경색과 뇌출혈을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혈소판 응집 억제제, 아스피린과 같은 약이라든지 또 뭐 항응고제라든지 또 동반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또 심부정맥, 이러한 질환들을 잘 조절해 주시게 되면 이 병이 진행하는 것을 상당히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억제가 가능한 치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이나 루이 소체 치매, 전두축두엽 치매와 같은 일명 퇴행성 치매라고 하는 병들은 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병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방법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씀으로써 증상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진행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 감소가 가능한 치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나도 이렇게 때때로 한 번씩 깜빡깜빡 잊어버리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혹시 치매의 증상인가?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다르지? 이런 점들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건망증은 실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잊어버림 증상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요. 즉 이것이 건강한 상태에서 겪는 잊어버리는 증상인지 아니면 치매와 같은 병적 상태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을 딱 이렇게 정확히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건망증이 다 치매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망증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나중에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이 바로 이렇게 잊어버리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치매로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빠져서 치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좀 깜빡거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매는 아닌데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치매인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지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잊어버림의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망증 같은 경우는 건강한 상태일 때는 이런 잊어버리는 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즉 몸이 좀 좋지 않거나 몹시 피로하거나 신경 쓰는 일이 많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거나 이럴 때 한 며칠간 잠깐 나타났다가 그 시기가 지나가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에서는 이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경과를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건망증에 있어서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잘 기억하시고 아주 사소한 죄송합니다. 사소한 것들만 잊어버리곤 하시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아주 중요한 약속들, 잊어버려서 안 될 것들까지도 잊어버리시곤 합니다. 그리고 건망증의 경우는 나중에 힌트를 주면 아 맞다 그랬었지 하고 기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치매 환자분들께서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상태가 더 중한 경우들이 많고 건망증에서는 이게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라는 기억력 외에 다른 기능들, 즉 언어 능력이나 길을 찾는 능력이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양호하십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이 있을 때는 기억력 외에도 언어, 판단, 성격, 행동 이러한 것들이 함께 변화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고 건강한 사람들의 건망증과 또 치매, 병적인 상태인 치매를 좀 구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잊어버림 증상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지장을 주는가 하는 부분인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아직은 건망증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억력의 장애가 혼자서 생활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줄 정도로 큰 지장이 있다면 그때는 치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치매는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일단 전문의들이 자세한 병력을 청취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진찰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인지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 검사를 진행하실 거고요. 또 감별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찾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뇌의 크기가 줄어들었는지 혹시 뇌종양이라던가 뇌수두증과 같은 다른 질병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뇌사진을 촬영하는 그러한 검사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 이후에 만약에 치매로 진단이 되시게 되면 그때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을 쓰시게 되는 건데요.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치매 치료약을 먹게 되면 그러면 치매가 낫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또는 더 이상 치매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개발되어 있는 약품들이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해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진행되는 속도를 좀 더 느려지게 만드는 효과는 있지만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의 저하 속도를 늦추게 되면 하지만 이 복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차이를 더 크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중증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고요. 약을 복용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요양원을 비롯한 시설에 들어갈 가능성도 낮추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복용함으로써 약을 복용하지 않을 때 비해서 물론 이제 계속 이 병이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쪽이 약을 드시는 경우 아래쪽이 약을 드시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인데 약을 드셔도 계속 진행한다는 측면은 동일하지만 약을 먹지 않을 때보다는 그 진행의 기간을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뒤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과연 어떻게 내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여러 습관들이 어떻게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치매가 생길 확률은 2.6배가 높아지게 되고요. 담배를 피우시면 1.6배, 또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10분 이상 잃은 적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치매가 생길 확률은 2배 이상 높아지게 되고, 또 우울증이 있으신 경우, 특히 노년기에 발생한 우울증이 있으시면 치매 발생률을 높이는데 대략 한 1.7배 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이신 분들, 비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배 정도, 약 60% 정도가 더 많이 치매가 생기게 되시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치매 발생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8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역학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만약 100분의 치매 환자가 계시다고 할 때 이분들 중에서 술을 끊고 지내신다면, 술을 끊고 그 전부터 쭉 생활하셨다면 100분 중에 한 11분 정도는 치매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담배를 끊고 지내셨다면 100명 중에 14명 정도, 또 머리를 다친 적이 없었다면 100분 중에 1분, 우울증 관리를 잘하면 8분, 또 고혈압 당뇨 관리를 잘하면 5분, 3분, 비만 관리를 잘하면 2분, 또 꾸준히 운동을 했다면 이 100명 중에서 한 13분 정도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만약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혈압, 당뇨, 비만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셨다면 100분 중에 57분께서는 치매를 아마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이제 사소한 것 같지만 꾸준한 노력이 실은 치매 발생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치매 예방 수칙을 9가지를 정해서 기억하기 쉽게 333이라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실 텐데요. 제일 먼저 이 333이라고 하는 것은 3권, 3가지 권장하는 것, 3금,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행, 3가지 실천해야 될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3권, 3가지 즐겨야 하는 것들, 권장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권에 포함되는 것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또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이 3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인데요. 3번 이상 걸으라는 게 꼭 걷기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것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라는 사항입니다. 운동에는 배드민턴, 탁구, 조깅 또는 빨리 걷기, 수영 등 아주 다양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괜찮고,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생활 속에서도 운동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면 버스 한 정거장 정도라면 웬만하면 걸어 다닌다던가, 또 한 30분 정도 매일마다 아파트 주위, 집 주위에 공원이 있으면 그런 데 나가서 걷기, 산책을 한다던가, 집에서 한 3, 4층, 5층 정도 높이에 계시는 분이라면, 또는 고층에 계셔도 집 층수보다 몇 층 낮은 곳에서 내리셔서 한 3층이나 4층 정도를 계단을 이용해서 걸어 올라가 본다던가, 또 조깅이나 수영, 테니스, 헬스 등을 하셔도 좋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운동량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치매 발생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동을 거의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면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건강검진을 받고 큰 이상이 없으시다면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입니다. 이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란 권장 사항은 식이 습관을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의미인데요. 유럽에서 이 통계를 보면, 유럽이나 미국 쪽의 통계를 보면 미국인들 또는 북유럽이나 영국인들에 비해서 남유럽 사람들, 이탈리아, 스페인, 또 프랑스 남쪽 지방, 이쪽 사람, 그리스, 이쪽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연구를 해봤더니 아마도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먹는 식단이랑 관련된 것 같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지중해 쪽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식단을 일명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 빵이나 곡물, 감자, 콩, 견과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 그리고 기름을 쓸 때 돼지 기름을 쓰거나 하지 않고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불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물성 기름을 주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를 많이 먹지 않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고기를, 육류를 섭취할 때 가금류, 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먹게 된다는 것이고요. 생선을 또 많이 먹더라. 유제품은 소량에서 중등도 정도. 역시 이런 것도 아주 많이 먹는 것은 아니고 좀 가볍게 섭취를 한다는 것이고요. 붉은 살코기, 돼지고기, 소고기 종류는 거의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란은 일주일에 4개 이내, 그리고 소량의 와인을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는 지중해식 식단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 식단이 지중해 사람들 우리 많이 다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느냐? 일단 콜레스테롤이 높은, 포화지방이 높은 그런 식단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계란, 노른자와 같은 난황류, 그리고 해산물 중에도 이제 오징어라든지 명란, 젓갈, 장어, 소라, 새우 등의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난류, 내장류, 어패류, 또 버터나 마요네즈 등의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이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치가 높다라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하시면 이러한 음식을 과잉 섭취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이제 포화지방산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포화지방산이 적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든 그러한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글씨가 작아 좀 잘 보이진 않지만, 기름 중에서는 식물성 기름, 특히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하는 기름 중에 들기름이라든지 카놀라유 이러한 것들이 오메가3 함유량이 높은 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된 그러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 중에서 대표적인 지방산인데, 대규모 연구에서 생선류 섭취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치매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는데, 하지만 아주 엄격한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걸 먹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이렇게까지 효과가 증명된 것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심혈관 질환을 낮추고 어느 정도 치매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는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되도록 식단 속에서 식물성 기름이나 등푸른 생선 등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채소와 과일인데요.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은 거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죠.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많이 낮추게 되고, 또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과일은 채소만큼 그렇게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데, 몇몇 대규모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신경 쓰실 부분은 나트륨 섭취,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인데, 특히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이 소금이나 간장을 좀 적게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고요. 소금, 간장 줄이면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나? 그런 경우에는 소금이나 간장 대신에 이제 후추라든지 겨자라든지 파, 양파, 또 카레 가루 이런 것들을 향신료를 대신 써서 음식의 맛을 좀 돋울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여러 장점이 있는데, 흔히 이런 채소나 과일은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고, 장아찌나 젓갈 같은 요리, 여기 소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그 국물 속에 나트륨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더기만 드시게 되면 그런 걸 피할 수 있는데, 국물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외식을 하면 음식점에서는 맛을 좀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외식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집에서 조리를 하실 때는 소금에 절이거나 간장에 졸이는 것보다 구이라든지 찜으로 하시면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부지런히 읽고 쓰기입니다. 젊었을 때 이제 학습량이 많았던 사람들, 또 뭔가 직업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하지만 학교를 꼭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평생 끊임없이 배우고 머리를 사용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들, 예를 들어 뭐 그림을 배우실 수도 있고, 사진 찍기를 취미로 새로 가져서 배워볼 수도 있고, 뜨개질을 하시거나 또는 바둑이나 장기를 두신다든지, 이런 퍼즐 놀이를 하신다든지, 또는 악기를 배워보신다던가, 책이라든지 신문 등을 열심히 읽고 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뇌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꼭 내가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다라고 크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33의 두 번째, 삼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요. 첫째는 술은 적게 마시기, 두 번째는 담배는 피우지 않기, 세 번째는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입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40대에 지나친 음주를 하거나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생 시기가 각각 2.3년과 4.8년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다른 사람보다 치매가 생기는 시기가 5년 가까이 빨라지는 것이고요. 술을 많이 마시면 한 2년 반 정도 빨라지는 것이죠. 제일 먼저 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은,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신체 장기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간이죠, 간. 요 이제 우리 복부의 위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쪽은 건강한 사람의 간입니다. 아주 매끌매끌하고 광택 있고 보기에도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은 우둘투둘하고 뭔가 병이 들어 보이는데, 간 경화증이 있는 사람의 간입니다. 크기도 쪼그라들고, 실제 손으로 만져보면 건강한 간은 아주 몰랑몰랑 부드러운데 간 경화증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잘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간 경화증이죠. 술은 간 경화증 외에도 치매의 위험을 아주 높이게 됩니다. 이 똑같은 43세인 사람의 뇌 MRI 사진인데, 왼쪽은 술을 마시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고요. 오른쪽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의 뇌 사진입니다. 바로 보시기에도 뇌의 크기가 훨씬 차이가 나고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인데요. 매일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몰아서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너무 쉬웠습니까? 네, 답은 X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술을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뭐 한 번에 한 2~3병 마십니다. 매일 마시는 것이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3번 마십니다. 1~2병씩 마십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사실은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셔야만 알코올 의존증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세포에 영향을 주는 음주량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매우 적은 양을 마셔야만 건강에 해가 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석 잔 이상의 음주를 하게 되면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2잔이네, 즉 한 잔이나 2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맥주 한두 잔 정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드시게 되는 것은 간이라든지 그 밖에 신체 장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되고,
뭐 술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좀 기억하시기 쉽게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마시는 술의 양, 내가 일주일 동안 술을 몇 잔 정도 마시는지 또는 몇 병을 마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에 마시는 술의 양이 소주를 기준으로 한 병을 넘게 마시는 분들과 한 병보다 적게 마시는 분들 간의 치매 발생 확률은 한 병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60% 정도가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한 병이거든요. 그러면 난 일주일에 한 반 병씩 2번 마신다 하면 그게 일주일에 한 병이고 한 번 마실 때 매일마다 한 잔씩 일주일 동안 마시면 그게 딱 소주 한 병입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적은 양인데 그 기준 이상으로 마시게 되면 치매 발생 확률이 60% 높아지고 이거보다 더 많이 드시고 계시다면 당연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술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건강에 바람직한데 막상 생각보다 술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술을 끊기로 결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제일 먼저 집안에 여러 가지 술을 많이 쌓아놓고 계신 분이라면 집에 술을 이렇게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술, 그리고 뭐 담궈둔 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집에 두지 않는 것이 일단 좋겠고요. 그리고 술자리에 되도록 가지 않으셔야겠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면 건강 때문에 의사가 술을 이제 막 마시지 않도록 권장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절하실 수 있고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술을 마시거나 술을 구입하던 장소를 피해서 집에 오는 경로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또 중요한 것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여가 시간에 집에서 쉬고 계실 때 술을 마시곤 하시는데 막상 술을 끊고 나면 심심해서 도로 술을 찾곤 하십니다. 그래서 술을 줄이거나 끊기 전에 내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권장해 드리는 것은 운동과 같이 좀 땀을 흘리거나 뭔가 좀 몰두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인데 이런 게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전처럼 술로서 그걸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다른 취미 생활로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술을 끊겠다가 아니라 내가 술 마시던 시간을 어떻게 새롭게 보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술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담배는 피우지 말기. 술은 적게 마시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에 한두 잔. 그런데 여기선 담배는 적게 피우기가 아니라 아예 피우지 말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마약이라고 알려진 대마초보다도 훨씬 중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 건강을 해치는 성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르라고 하는 성분, 타르 함유량이라고 담배각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아스팔트의 구성 성분입니다. 끈적끈적한. 그래서 폐를 많이 손상시키고 담배를 피울 때는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데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 중독의 주된 성분이 일산화탄소죠. 신경세포를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저산소증으로.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나프탈렌, DDT, 또 벤젠,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다 발암물질들이죠. 그리고 메탄올 성분도 있고 페놀, 카드뮴, 크롬, 비소, 니켈 등등 중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치매를 앞당긴다는 연구가 속속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들이 MRI 분석을 1000명 가까이를 해봤는데 아래 그림 보시면은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 간에 뇌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이 빨간 부분은 뭐냐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쪼그라드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위축이 일어나는 부분, 전두엽 안쪽 부분이라든지 바깥쪽 부분이라든지 아주 기억력과 관련된 측두엽의 내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자, 담배도 몹시 끊기 힘듭니다만 그 담배 끊는데 요령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흡연 욕구가 생길 때 잠시 참는 거죠.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라고 하는 것은 파도와 같아서 그 욕구가 밀려들 때 조금만 버티시면 한 10분, 20분 정도만 지나가기만 해도 사라지곤 합니다. 이때 그걸 좀 잘 넘기기 위해서 도움되는 것은 일명 금연 간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근, 오이, 미역이나 다시마 줄기, 호박씨, 설탕이 안 들어간 껌이나 은단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당근이나 오이 이런 것들을 잘게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담배 생각이 날 때 꺼내서 하나씩 드신다든지 하면 그 욕구를 참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호흡하기인데요. 이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이던 그런 습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면 흡연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단 증상을 줄이고 흡연 욕구를 다스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고, 심호흡을 하면 뇌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긴장이 풀리게 되니까 역시 흡연 욕구를 넘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물 마시는 것. 또 시원한 물을 냉장고 속에 뒀다가 담배 생각이 날 때 시원하게 한 컵 드시면 입안에 이제 구강의 신경세포들을 이렇게 자극함으로써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니코틴이라든지 각종 노폐물의 배설을 돕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뭔가 다른 데 주의를 돌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좀 밖에 나가서 좀 걸어 보신다던가, 집안에서도 간단한 맨손 체조를 하신다던가, 또 친한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샤워실에 들어가서 가볍게 한 15분 정도 샤워를 한다던가, 목욕을 한다던가,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한다던가 등등 이러한 식으로 다른 쪽으로 주의를 분산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 순간을 넘기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금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금연 상담 전화나 금연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각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금연 상담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금연 패치제나 약물을 처방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랫동안 담배 피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금 속에 이렇게 딱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넣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수면제 남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워낙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잠을 들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아서 수면제를 많이들 드시곤 합니다. 그래서 잘 많이 들어보셨죠?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고, 졸피뎀 말고도 수면제가 아주 많은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뉴스에도 보도가 되곤 했는데요. 이 수면제 복용의 제일 1차적인 문제는 실은 바로 이 낙상 부분입니다. 낙상, 넘어지는 사건을 말하는데, 수면제는 술하고 특성이 조금 유사해서 이 수면제 기운에 약기운에 조금 취해 있을 때는 균형감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많이 생기시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넘어지면 척추나 골반이나 대퇴골 이런 데 골절이 잘 생기고, 골다공증들이 동반되어 있으면 수술해도 뼈가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걸어 다니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게 1차적인 문제이고, 근데 그 외에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또 바로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이것도 국내 연구인데 31분 이상 수면제를 복용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년 동안 데이터를 모았고 50세 이상 26만 8천 명을 분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분들 중에 수면제 처방 일수가 31분 이상 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두 그룹을 나눠서 나중에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사람들을 비교를 했더니 결과는 수면제를 복용했던 분, 30일 이상 드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나중에 진단된 사람이 1.8배 정도 많더라. 즉 80% 정도 더 많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수면제 복용이, 이 결과가 이제 수면제 복용은 반드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매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잤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까지는 이 연구를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수면제를 복용하면 분명한 것은 그 다음날 좀 몽롱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분명히 인지 기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너무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다면 나는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자나? 이런 것은 약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여러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뭐 9시나 10시 정도 일어나고 계신데 밤에는 또 밤 10시 또는 9시 그 이전에 주무시길 원하신다면 사실은 실현이 좀 불가능한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 홍차, 녹차 이런 음료를 다른 음료로 바꾸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나가서 좀 신체 활동량을 늘리시는 것,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고, 낮에 낮잠은 아니더라도 많이 누워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낮에 너무 오래 누워 계시면 잠을 자지 않더라도 이것 또한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낮에 누워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는 것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 눕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심지어는 텔레비전 보실 때도 이렇게 누워서 보지 마시고 반듯하게 앉아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낮잠이나 초저녁잠, 저녁 드시고 한 30분 주무신 분들 이런 경우 거의 밤에 잠들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올 때 대부분 이불 속에서 뒤척뒤척 하시죠. 그러면은 막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잠이 안 옵니다. 계속. 왜냐하면 불안감을 가지고 누워 있는 것은 불면증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잠이 한 10분 15분 안 오실 때는 차라리 도로 이불 밖에 나와서 1시간 정도 다른 활동을 하십시오. 음악을 들어도 좋고 책을 봐도 좋고 뭐 아니면 텔레비전 한 프로 더 보셔도 괜찮습니다. 누운 자세가 아니라 앉은 자세로 거실에서 TV 이렇게 보시거나 다른 거 하시다가 그 후에 졸리면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시고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한 번 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잠이 드실 텐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좀 늦게 잠이 드셨다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똑같은 시각에 일찍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 며칠간 한 일주일이나 2주일간 계속 하시면 대부분은 수면제 없이도 좀 잘 주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3금의 세 번째는 머리를 다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치매 발생률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실 때 이런 복장, 슬리퍼 차림에 아무것도 머리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고가 나면 사망 사고도 많지만 머리를 다쳐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헬멧 쓰기 캠페인 광고에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젊은이들이 헬멧을 안 쓰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가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첫째, 헤어스타일이 망가진다. 근데 막상 사고가 나면 이 머리를 깎고 뇌수술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멋이 안 난다. 헬멧을 안 쓰는데 이 모습은 결코 멋진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헬멧 쓰면 좀 뭔가 바보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진짜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헬멧을 잘 쓰시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333의 마지막 3행, 실천해야 될 3가지인데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입니다. 제일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인데요. 아까 이제 혈관성 치매에서도 말씀드렸고, 꼭 혈관성 치매가 아닌 다른 치매들도 이런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또 이상 지질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심장질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병들이 있으면 치매 발생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평소에 혈압, 당뇨에 대해서 자주 체크하시고 만약에 있으시다면 아주 좀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혈관이 막힌 것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빨리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들을 잘 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 만져도 느낌이 별로 없는 것,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한 것. 두 번째로 발음이 어둔해지는 것 또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그리고 갑자기 비틀거리고 잘 걷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물체가 잘 보이지가 않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기, 복시라고 하는데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것. 그리고 머리가 심하게 아프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것. 이러한 것이 뇌졸중 의심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오해가 많이 있으셔서 조금 이 부분 짚어드리고자 하는데, 혈압약을 안 드시는, 혈압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 높게 나오는데 안 드시는 분들께 제가 왜 안 드시나 이렇게 여쭤보면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혈압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즉 중독된다던데, 그래서 자기는 약을 안 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과연 그럴까요? 혈압약 자체는 중독성은 없습니다. 그 약을 먹고 안 먹고 간에 뭐 약을 나중에 먹었다고 해서 끊기가 힘들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복용을 시작하시면 계속 복용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가 이게 한번 생기면 사라지는 병은 아니고 지속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면 그게 저절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 생긴 퇴행성 변화인 일부인 그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발생하게 되면 쉽사리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약에 중독이 되어서 못 끊는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혈압을 측정했는데 뭐 한 145에 얼마 이렇게 나와서 분명히 고혈압이라고 진단은 되셨는데 왜 약을 안 드시냐면, 누가 그러던데 혈압이 160 넘어가기 전에는 약 안 먹어도 된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40에 90, 높은 혈압이 140, 아래쪽 혈압이 90, 요것보다 높으면 이제 우리가 1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1기 고혈압에서는 처음부터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진 않고 한 3개월 정도 체중을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좀 싱겁게 드십시오, 술도 끊으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몇 달간 그렇게 지켜보고서 전혀 호전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40에 90 이상이면 약을 무조건 안 먹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을 하는데,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계속 지속되면 약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60이 넘어야만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단 140에 90 이상이면 생활습관 개선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인데요. 스트레스가 과연 우리 이제 치매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있습니다. 스웨덴 우메아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를 했더니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의 한쪽 그룹한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투여를 했습니다. 한쪽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투여를 안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쪽, 스트레스 호르몬을 투여한 그룹은 10마리 중에 8마리가 기억력이 떨어졌고, 그러지 않은 그룹은 10마리 중에 4마리만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진 쥐들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뇌세포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락, 즉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 물질이 크게 증가했더라,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치매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결과인 것이죠, 연구의 결과는. 자, 스트레스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분노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숯덩어리를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화난 마음을 자기가 품고 있으면 그게 상대방한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숯덩이를 손에 들고 있으면 그 화상을 입는 건 본인 자신이죠. 자기가 가장 피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도 높이고 심장에도 무리를 주고 결국 본인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이라든지 바꿀 수 없는 일에 화내느라고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이라든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조기 검진 받는 것인데요. 자, 치매,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러한 치매를 일찍 발견하는 것이 좋은 이유들입니다. 첫째, 치료 효과적인 측면에서 치매 여러 종류 중에서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되는 치매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한 경우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후유증이 남지 않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되면 치료를 해도 후유장애가 남아서 인지기능 저하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그 밖에 다른 치매들,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그러한 치매들도 약을 쓰기 시작하는 효과는 빨리 복용하기 시작할수록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모든 치료 효과가 떨어지니까 일찍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치료 외적인 부분에서도
본인 그리고 가족들이 이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일찍 알게 되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회 전체로 봐서도 일찍 치매 환자가 발견이 돼 치료를 하게 되면 중증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일찍 치료하면 이런 경과를 보이지만, 좀 늦게 치료하게 되면 뒤늦게라도 치료하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처음의 효과만큼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일찍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치료 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약을 쓰면 5년 후에 그 입소율,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다라는 보고가 있고,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3년 후, 8년 후 비교를 해보면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치료를 하는 사람은 133만 원, 안 하면 188만 원,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3.4시간과 5.8시간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8년 후에는 돌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일찍 발견하실수록 좋으니까 되도록 치매 조기 검진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치매 예방약이 있다던데 그런 약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좀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는 약 한 알로 치매가 생기는 걸 예방하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옆에 집 아주머니는 받으셨다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일명 치매 예방약이라고 알고 계시는 약들은 실은 대부분 뇌영양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약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영양제일 뿐이라서 약으로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치매 예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권, 3금, 3행 이런 치매 예방 수칙들을 통해서 예방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100명의 치매 환자 중에 57명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혈압, 당뇨 관리를 잘하고 적극적인 운동과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그러한 습관 변화를 통해서 치매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치매 걸릴 위험성이 높을까요? 입니다. 네.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위험성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아지느냐? 이것은 그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치매 중에서도 가족성 치매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있어서 생기는 치매인데, 대표적인 것이 한 3가지 타입 정도가 있는데, 가족성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100% 치매가 발생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흔하진 않습니다. 가족성 알츠하이머 치매는 보통 그 치매가 생기는 나이 자체가 6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 정도로 좀 이른 연령에 생기게 되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그런 돌연변이가 확인되는 가족성 치매이신 분들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치매가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 주위에 흔히 이제 진단받으신 알츠하이머 치매는 가족성이 아닌 그냥 산발성 치매라고 해서 이제 60대 중반 후반 그 이후에 생기곤 하는데, 하지만 그런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그 밖에 혈관성 치매와 같은 경우도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생길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 중에 누가 안경 쓰신 분이 있으시면 자녀들도 안경 쓸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부모님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해서 본인도 꼭 치매에 걸린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 자체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조부모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실 때 선망이라는 것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매가 올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네, 선망이라는 그 증상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선망은 치매와는 일단은 좀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질병인 경우도 있고 또는 복용하는 약이나 어떤 물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 중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입원하시고 나서 가족들의 면회를 온 가족분들에 대해서 가족인지를 못 알아보시거나, 또는 뭐 중환자실까지 아니더라도 노인분들께서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갑작스럽게 여기가 집인지 병원인지 이런 걸 헷갈려 하시고 뭐 천장에 뭐 사람 모습이 보인다, 헛것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낮밤을 헷갈리시거나 이런 식의 언뜻 봐서는 치매랑 매우 유사한 증상을 갑작스럽게 며칠 사이에 보이시곤 합니다. 선망은 며칠 사이에도 뭐 심했다 덜했다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요. 대개는 그 원인이 사라지면 나중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시거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을 끊게 되면 서서히 회복돼서 한 보름에서 한 달쯤 지나면 많이 좋아지시곤 합니다. 자, 선망은 실제 이제 치매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선망 자체가 치매로 꼭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선망은 이제 뇌세포가 아주 건강한 상태이신 분보다는 뇌의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는 노년층에서 선망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노년층 중에서도 약간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 또 평소에 치매로 진단받았거나 또는 기억 저하가 조금 더 심하셨던 분들에서 선망이 생길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뇌 기능에 조금 이제 취약성 자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망이 있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꼭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가 올 확률 자체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좀 더 높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시중에 나오는 치매 영양제는 언제부터 복용하면 좋을까요? 50대부터 복용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강의 중에 그 치매 예방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부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중에서 치매 예방약 또는 뭐 뇌영양제라고 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치매 관련 이제 뇌영양제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그걸 딱 하나로 통일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중에 이제 약이 아니라 식품처럼 유통되는 것은 치매에 대해서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치매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약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식품으로만 유통이 되고 있다는 의미 자체가 그것은 약으로서의 효능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유통되는 것은 치매 예방 효과 면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병원에서 뇌영양제라고 처방받는 제품들, 약품들은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약품들도 이제 그 처방을 받는 치료 용법이 사실은 상당히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약품은 혈관성 치매 환자 또는 혈관성 질환이 있는 뇌경색을 앓으셨던 분에게만 효과가 있는 약품도 있고, 또 어떤 약품은 알츠하이머 병이 진단되신 이후에만 약 효능을 인정받아서 처방 가능한 뇌영양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뇌영양제의 경우에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받은 이후에만 효과가 있는 뇌영양제가 알츠하이머 병이 진단되지 않은 흔히 말한 경도인지 장애 정상과 치매 사이 정도 되시는 정상 상태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그 전에 처방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급여 처방이 되었었는데 이제 워낙 그 약에 대해서 처방 건수가 늘어나고 보험으로 이제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강보험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뇌영양제에 대해서 이것이 치매 환자가 아닌 정상인 사람들에서도 치매에 대한 인지기능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충분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제약회사들이 한 몇 년의 시간 동안 그 정해진 기한 동안에 뇌영양제가 치매가 아니신 분들에서 뇌기능 향상을 가져온다라는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서 지금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보험급여로 지출했던 금액에 대해서 제약회사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 돈을 도로 몇백억이죠. 상당히 큰 금액을
효과도 없는 약을 보험 처방을 받고서 이렇게 환자들이 쓰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회사가 그걸 갚아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제약회사에서는 그게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대립하는 상태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치매 영양제라고 하는 약이 아직 효과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복용을 크게 권장드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 예방 333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은 의학적으로 오히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실천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치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하면서도 라디오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 기관들이 이제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설립이 되어 있죠. 그중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대구광역치매센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치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터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 치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치매 아름도시, 치매 아름도시 대구라고 검색하시면, 치매가 있어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치매 아름도시라고 해서요. 치매 아름도시 대구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그 치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치매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와 관련된 어르신을 모시는 요령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게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정보를 보셔도 되고, 또 저희 센터에서 이제 제작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도 있습니다. 그런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을 갖다가 청취를 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차 안에서라던가 부엌일 하시면서 들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센터가 아닌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나 또는 각 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 자료라던가 유튜브 방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방법들이 요새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중앙치매센터, 대구광역치매센터, 또 대구 안에 있는 여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셔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검색해 보시면 좋은 자료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족 중 치매를 앓고 있으신 분이 계신데 가끔씩 폭력성을 보이셔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이 가족 중에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을 정말 모시면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치매 환자의 증상이 바로 폭력성, 공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시는 가족분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폭력성을 보이시는지를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께서는 나름 그 화를 내고 계시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르신 지금 잠시 후 우리 샤워하는 게 어때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목욕물 받아놓고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목욕탕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조금 전에 나는 설명을 드렸지만 어르신께서는 그새 한 5분 되는 시간 사이에 목욕하자는 얘기를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가족이 옷을 벗겼을 때 이 사람 왜 내 옷을 이렇게 벗기는 거지? 이런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신다던가, 본인 환자분 당신께서는 이게 자기로서는 부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폭력성을 보이시는 것인데 가족들 입장에서 도저히 그 상황을 납득하기 힘든 때도 있거든요. 일단은 제일 먼저 폭력성이 반복되는 특정한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환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조금 받아들이기 수월할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주시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옷을 갈아입으실 때마다 화를 막 내시는데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 옷을 벗길 때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오십견 이런 것 때문에 어깨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다 보면 여기 아프시고 하니까 빨리 옷을 벗기다 보면 막 이런 데가 통증이 오면은 소리를 지르게 되고 막 가족을 밀쳐내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환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어떤 분들은
식사 시간 전에 한 오후 한 4, 5시 요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화장실이 마려운데 막 급한데 그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는 중에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 앓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자주 짜증내고 화내시고 폭력성을 보이시는 상황이 언제 제일 자주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배고플 때 그런지, 용변이 마려울 때 그런지, 졸릴 때 그런지, 옷 갈아입을 때 그런지, 목욕할 때 그런지, 이런 걸 잘 보시면 뭔가 패턴이 있으실 수가 있고, 그 패턴을 잘 이해해 보시고 그런 점들을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대한 이제,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을 하실 때, 돌보며 과정을 진행하실 때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면 좋죠. 그 뭔가 이제 어르신 옷 갈아입으실 텐데, 자, 팔을 한쪽 들어 주실래요 하고 팔을 들어 올리시면 제가 이제 단추를 풀고 한쪽 팔을 빼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실게요. 목욕하실 때도 어르신, 그 과정에 어르신 참여를 시키면 더 좋죠. 어르신만의 목욕 습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감는 사람, 발부터 씻는 사람 있는데, 그 어르신의 습관을 좀 존중을 해드리면서, 어르신 목욕물 데워놨는데 어디서부터 씻으실래요? 머리부터 감을까요? 뭐 발부터 씻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르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고, 또 옷 갈아입을 때 싫어하시는 분들 유독 많거든요. 옷 갈아입기 전에 어르신 옷이 지금 갈아입으시면 훨씬 더 예쁘고 깨끗해지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색깔 옷이 좋으세요 하고 옷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가 그 모든 과정을 참여하실 수 있게, 그럼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고르고 그걸 갖다가 입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잘 하시면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또 이렇게 뭐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걸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또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가 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을 때 돌보는 사람 스스로가 화내고 짜증내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게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조금 이제 부드럽게 받아주시고, 너무 어르신께서 흥분해 계시면 잠깐 좀 이렇게 화가 식으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기분 좋을 때를 기다려서 그 하시려던 활동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공격성이 지나치게 심하신 경우, 주위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다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되실 때는, 이 병원에서 치매약 받으시는 병원에서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면 이러한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쓰면 또 한결 좀 부드러워지고 완화되곤 하시니까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 5가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긴 시간 동안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